뉴스 브리핑.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454.97포인트 오른 3046.24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1896년 다우지수가 출범한 이후 124년 만의 일입니다. S&P 500지수 역시 57.82포인트 상승한 3635.41로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56.15포인트 상승해 12,036.79로 거래를 마쳐 3개월 만에 12,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시작하라고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체자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첫 100일 동안 어떤 일을 먼저 하겠냐는 질문에 의회에서 어떤 협력을 얻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처음 100일 동안 미국의 1,100만 명이 넘는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민 법안을 상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린지 그레이엄, 존 커닌, 척 그레슬리 등 이미 많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사면을 포함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 바이든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데 관심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생산직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한 민주당원이 지난 5월 54%에서 11월에는 64%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2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33%가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부가 선호한다고 답했는데 11월에는 10%포인트 하락한 23%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선거 이후에 자칭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변화가 있었다며 기득권 기부자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려는 민주당 지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 제1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러셀은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공화당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3일 증거청문회를 마련했다고 트럼프 선거 캠프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15명의 증인이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클라크 카운티에서 발생한 기계 문제, 투표 기록을 복원한 디스크가 사라졌다 나타난 것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크 메도우즈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윗에서 이제 미국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는 투명성과 불법 투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뉴멕시코주 의원들은 3억 달러가 넘는 초당적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실업자에게 1,200달러를 1회 지급하는 것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의 최고 5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전역의 비상주거비 지원과 푸드뱅크 지원에서 수백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주지사는 12월 중순 이전에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정부가 봉쇄령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뿌릴 것이 아니라 일터가 문을 열게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역방송국 KRQE가 보도했습니다. 유타주의 레드락 컨트리 사막 한가운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의문의 금속 기둥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유타주 공공안전국은 정기적으로 큰 뿔 양을 추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타주 남동부 상공을 비행하던 헬리콥터에서 높이 12피트의 금속 기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둥은 공중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심은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유타주 공공안전국은 이것이 어느 행성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토지에 허가 없이 구조물이나 예술품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기둥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구경하러 왔다가 길을 잃어 구조가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사이버 범죄 대응센터 등의 보고를 토대로 43개의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인도의 주권, 국방, 공공질서 등을 위협하고 해로운 활동을 했다며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된 앱에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알리바바의 생방송 판매 플랫폼인 타오바오 라이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도는 지난 6월부터 틱톡, 위챗, 웨이보, 배틀그라운드 등 중국산 인기 앱을 차례로 금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금지한 중국 앱은 총 267개에 달합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6월 국경지대 가란 계곡에서 중국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후 반중 정서가 커졌으며 반중 시위와 중국산 제품 보이콧 운동 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독감과 비슷한 계절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추마코프 면역생물약품센터의 게오르기 이그나티예프 과장은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변이가 지속된다면 매년 찾아오는 독감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가 변종을 만들 수 있다면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해 박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중국 신장 자치구 내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갇혀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교황이 위구르족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교황의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이 일관되게 소수민족의 합법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현재 신장에서 각 민족은 생존 과 발전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언론사 신전매는 중국 광둥성 지하 공장에서 만원 수의 미국 투표용지를 위조해 의료용품이라며 수출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 오디오 및 스크린샷이 유출됐다고 지난 23일 보도하고 영상과 사진 및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오간 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신전매는 소식통을 인용해 위조된 백지 투표용지가 멕시코와 캐나다로 배송돼 그곳에서 위조 방지 처리를 완료한다면서 공산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지만 선거를 방해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광둥성의 한 지하 공장이 7월부터 월 50만 장의 위조 투표용지를 출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식 가격이 12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가졌는데요. 긴급 기자회견 가진다고 해서 기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왔는데 딱 1분 정도만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왠지 모르게 쓸쓸한 뒷모습을 남기고 갔는데, 사실 주가가 3만 이 포인트가 넘었다라는 거는 굉장한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성장해 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굉장히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을 텐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서 좀 쓸쓸한 뒷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기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 발표들이 각 주별로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바다라든가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같은 경우가 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는 발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기소침해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네바다도 그렇고 미시간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송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것이냐 얘기한다면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정확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선거당국에서는 일단 절차에 따라서 누가 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순서이고요. 중요한 점들은 전에도 말씀드려왔듯이 지금 계속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불법 투표다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재검표가 이루어진 조지아주, 그리고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위스콘신주는 주 전체가 재검표를 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재검표를 하고 있는데, 위스콘신에서도 지금 뭐 몇백 장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카운트되지 않은, 계수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선거 절차 과정들이 좀 어수선하게 좀 제대로 잘 말끔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투표용지가 과연 합법적인 투표용지인가?
진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투표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돼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 세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리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그거 봐라, 뭐 재카운트 해봤자 리카운트 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해서 자꾸 억누르고 밀어붙이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 갈등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중에 지금 네바다주에서는 한 판사가 그런 불법 선거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일단 15명의 증인이 출석을 해서 증거 자료들을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증언을 풀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불법 선거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 채택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뭐 중요한 단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들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은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이 되게 될 것이고, 사법부가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증거 채택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네바다에서 이렇게 증거 청문회라는 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주에서도 뭐 예를 들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소송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법정 투쟁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정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리핑, 업무 브리핑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총무청의 직원들이 너무나 괴롭힘 당하는, 협박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보도도 저희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제 NBC 방송에서 특별한 인터뷰가 방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을 하냐 하면은요, 불체자를 사면해주겠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첫 100일 안에 이민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민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원에다가 제출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 서류 미비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민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민법에서 불체자 사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민 커뮤니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히스패닉, 즉 라틴계 쪽입니다. 이 라틴계 쪽의 이민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일단은 많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인척 관련으로 되어져 있는 사돈의 팔돈까지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바로 라틴계 유권자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 부분 트럼프 쪽을 지지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틴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냐 하는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이슈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조지아주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방사원 자리 2자리가 결선 투표를 내년 1월 5일에 하게 돼 있는데 이 2자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이 표가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조지아가 공화당 판이었던 것이 민주당 판으로 지금 뒤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불체자 사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 불체자 사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1월 5일에 있을 결선 투표의 결정적인 빅 카드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전망이고 뭐 그렇게 곧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의원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표를 더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가장 큰 부분들은 이 건강보험 문제를 가장 크게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계속 죽이지 않고 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설득할 수 있는 층이 한정돼 있다. 그거 가지고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계, 라틴계 쪽의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더라.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빅카드가 무엇이겠느냐? 굉장히 이민이라는 거죠. 이민법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민법이 좀 더 느슨해지게 되면은 당장 여기 라틴계 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내가 지금 시민권자인데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 살기 좋은 미국으로 좀 데려올까? 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민법의 이 졸라맨 줄을 풀면 라틴계 유권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도의 계산법이 있는 것이다. 아시안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 매장에서 이 라틴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이민법이 좀 느슨할 때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경제적인 이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이민법을 바싹 조여놓으니까, 그리고 단속을 막 시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람을 데려다 쓸 수가 없는 합법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사람만 데려다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불체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당연히 호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아직은 대통령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민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언론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크게 퍼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조지아주에서 벌어지는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두 자리를 더 가져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셈법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조지아주에서 두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 연방 상원이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민주당 쪽이 아주 균등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50대 50으로 표결이 나오게 되면 최종 결정을 부통령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카멀라 해리스가 상원의 의장이 될 것이고, 결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결정들을 상원에서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주의 두 자리를 다 지금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이 조지아주로 이사를 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왜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법에는요, 적어도 조지아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 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투표하겠다고 온다?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지아주 선거관리 당국이 과연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 참 의심이 좀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선거관리 당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1월 5일 날 결선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불체자 사면 법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런 그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셈법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네, 이 대만에 있는 신전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CN 미디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전매라는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를 이틀 전에 냈습니다. 중국에 있는 광둥성의 한 지하 공장에서 대량으로 미국의 투표용지를 인쇄를 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50만 장씩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 50만 장씩 인쇄했다 그러면은 거의 7, 8, 9, 10월까지만 한다고 그래도 한 200만 장은 인쇄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대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한 공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공장들이 또 관련된 들이 더 있는지 이거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중국 내에서 그냥 공공연한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그 외국에 있는 선거들을 방해를 하는 작업이 그냥 뭐 늘상 있어 왔던 것처럼 공공연한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사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중국에서 만든 투표용지는 종이 재질이라든가 이런 건 매우 진짜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단지 위조 방지 기술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위조 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금속 라벨을 붙인다거나 뭐 홀로그램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쪽으로 먼저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반제품만 만들고, 인쇄하는 반제품만 만들고 이거를 멕시코나 캐나다로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위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저 진짜라고 믿어주자고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 대화를 주고받은 이 채팅한 메시지 주고받은 캡처 화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캐나다나 멕시코로까지 갔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증거로 보아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멕시코나 캐나다로 간 것이 위조 방지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죠,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 개표소에 끼어들어갔다라는 증거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미싱 링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미싱 링크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가설에 불과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실제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 의혹은 가고 상당히 의심스럽지만은 법원에서 채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하여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증거를 가지고 그 미싱 링크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것이 도미니언 투표기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또 조사나 새로운 증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전매의 기사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거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활동은 예전부터 계속해왔다. 각 나라마다 다 해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도 뭐 4.15 선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도 이 중국의 방해 작업이 있었다라고 이 신전매에서는 보도를 했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선거도 어떤 자기네 구미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국 선거를 방해하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방해 공작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보기에 또 애매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고 바이든 후보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또 얘기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나라들 선거에 이런 식으로 좀 방해 작업을 하는 것을 정말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미니언 투표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파헤치면서 중국과 이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에 파웰 변호사가 좀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소송이 제기가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중국이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는지, 그걸 또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에 일본에 있는 민주평통 일본 동부협의회에서 또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강사로 한 1시간 정도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석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트럼프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고요. 사실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은 트럼프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악마시 되어 왔는데, 악마화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다 깨고 이 김정일 위원장과 1대1로 만나줬고, 성조기와 인공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있는 아주 평등한, 서로가 양쪽에서 평등하게 걸어온
정말 정상국가의 정상을 대접해주는 그런 대접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비행기 빌려가지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좀 껄끄러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후보 토론회 할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을 떡,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지금 국무장관에 내정되어 있는 블링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 그리고 악마시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미 관계, 미북 관계에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생각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남북 관계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북한과 껄끄러워지는 대신에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 쪽과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주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징검다리로 한국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정 수석 부의장의 말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도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정 수석 부의장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북한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한테 완전히 올인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아주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중국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북한, 한국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미국에 올인해버리는 거죠. 미국의 아주 최측근 동맹으로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일본 측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만드는 동안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뒤에 문재인 정부는 1년밖에 남지 않는 임기를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레임덕 있는 기간을 뺀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서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이 협업해서 대북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한 6개월밖에는 없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약속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긴밀하게 미국과의 접촉을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잘 될까? 지금 뭐 이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 과연 바이든 후보가 들어서면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너무 걱정만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내년에 시작하는 새 의회 회기에는 한인 혈통의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민주당계 의원이 2명, 공화당계 의원이 2명 해서 아주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저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분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의 정부와 현 정부와 지금 미국에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 간에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뭔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타임 스케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것을 과연 성과로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일에 현재 미국 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줘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요,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자라는 약식 결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약식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참여해서 결의안을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요. 아직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예 약식 결의안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식 결의안으로 좀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혹은 아예 그 입법을 좀 추진을 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인혈통의 의원들이 이제 새로 입성을 하게 되니까, 더군다나 양당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초당적인 그런 결의안이나 법안을 추진을 해서 지금 다음 정권의 초기부터 아예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건 굉장히 저희가 희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근데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한 거죠. 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종전 선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이 미국 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고 어떤 법안이라든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이 한반도 평화를 한 걸음 더 일보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